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웠던 수많은 생각의 타래들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현실의 단단한 벽을 넘어 시간이 물처럼 흐르고 상상이 현실보다 더 선명해지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곳은 스페인의 북동쪽 끝 카탈루냐입니다.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와 바위에 부딪히고 트라몬타나라고 불리는 거칠고 건조한 북풍이 대기를 휘감는 곳이죠. 이 바람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강렬하지만 동시에 하늘을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하게 닦아놓기도 합니다. 바로 그 투명한 빛 아래 유난히 겁이 많고 예민했던 한 소년이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달리는 콧수염을 기묘하게 비틀어 올리고 눈을 부릅뜬 채 기상천외한 행동을 일삼는 괴짜 예술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만날 달리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적인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밤, 침대맡에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꿈의 세계를 아주 천천히 거닐어 보려 합니다. 그가 남긴 기묘한 그림들이 사실은 불안한 영혼을 달래기 위한 가장 부드러운 안식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1904년 5월, 봄의 기운이 완연하던 피게레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달리는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유복했지만 그곳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달리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은 이미 살바도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첫째 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죽은 형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새로 태어난 둘째 아들에게 형과 똑같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달리를 데리고 형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바치곤 했죠. 어린 달리에게 세상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죽은 형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걸까?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했습니다. 나는 죽은 형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살바도르야. 소녀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떼를 쓰고 엉뚱한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 했지만 그 내면은 누구보다 여리고 섬세했습니다. 현실 세계가 주는 이 정체성의 혼란함 속에서 소년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상상이었습니다. 소년이 가장 사랑했던 장소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던 바닷가 마을 카다케스였습니다. 피게레스에서 꼬불꼬불한 산길을 넘어야 닿을 수 있는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마법의 공간 같았습니다. 카다케스의 바다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바다와는 달랐습니다. 기묘하게 깎인 바위들은 햇빛의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표정을 바꿨습니다. 낮 12시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바위들은 하얗게 빛나며 사자처럼 혹은 독수리처럼 보였고 해 질염 보랏빛 그림자가 들이우면 거대한 거인이나 녹아내리는 촛농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달리는 하루 종일 해변에 앉아 그 바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딱딱한 돌덩어리에 불과했지만 달리의 눈에 비친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바위는 지금 졸고 있구나. 저 구름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네. 소년의 눈길이 닿는 순간 세상 만물은 부드럽게 형태를 바꾸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보여준 이중 이미지와 초현실적인 그림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바위는 딱딱하지 않았고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카다케스의 바람과 빛 속에서 소녀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죽은 형의 그림자도
엄격한 아버지의 훈육도 그를 괴롭힐 수 없었으니까요. 학교에서의 달리는 적응하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교과서 귀퉁이에는 늘 알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이 공을 차며 뛰어놀 때 달리는 창가에 턱을 괴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멍하니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우주가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뒷산의 나무가 걸어다니고 교실의 책상이 물렁물렁한 빵으로 변하는 상상.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을 감으면 펼쳐지는 무의식의 세계가 더 진짜 같았고 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도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열렸습니다.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캔버스 위에서만큼은 그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고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붓을 든 달리는 더 이상 죽은 형의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창조주였습니다. 카다케스의 풍경을 그릴 때 그는 눈에 보이는 색깔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때로 붉은색이었고 하늘은 초록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부모님은 다락방에 작은 화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좁은 다락방, 먼지 냄새와 물감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소년 달리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소년은 그곳에서 붓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캔버스 긁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는 고요한 시간. 그 몰입의 순간이야말로 달리가 느낀 최초의 평온함이었을 것입니다. 16살이 되던 해, 달리는 소중한 사람을 잃습니다.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 주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예민한 사춘기 소년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상실감은 거대한 구멍처럼 가슴에 뚫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슬픔은 그를 더욱더 예술의 세계로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나는 영광을 통해 어머니를 되살리겠다. 소년은 다짐했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 아니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그는 더욱 치열하게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피게레스라는 작은 도시는 그의 꿈을 담기에 너무 좁았습니다. 소년의 시선은 더 넓은 세상, 예술의 중심지 마드리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왕림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한 달리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긴 머리에 헐렁한 옷을 입고 몽상가 같은 눈빛을 한 청년. 그는 당시 유행하던 인상파와 입체파를 섭렵하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에게 큰 자산이 된 것은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만난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그리고 훗날 영화감독이 될 루이스 부뉴엘. 이들과의 만남은 달리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그들은 카페에 모여 앉아 예술과 문학, 그리고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마드리드의 거리, 가로등 아래서 나누던 청춘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로르카는 달리의 기묘한 상상력에 감탄하며 시를 읊어주었고, 달리는 로르카의 서정적인 언어에서 영감을 받아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알아보는 친구들과 함께하며 달리는 비로소 이해받는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상상 속에 갇혀있던 소년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절 달리의 그림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꿈속의 장면, 무의식의 흐름을 포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그에게 있어 바이블과도 같았습니다.
꿈은 억눌린 욕망의 표현이다. 이 한 문장은 달리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내가 꾸는 이 기묘한 꿈들이 쓸데없는 망상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솔직한 내면이라니. 달리는 이제 자신의 꿈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달리는 창문을 활짝 열고 마드리드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 너머 더 큰 세상이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의 태양 아래서 자라난 이 천재 화가는 이제 예술의 심장부인 파리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과 세계를 놀라게 할 걸작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른 채 말이죠. 마드리드의 태양 아래서 꿈을 키우던 청년 달리는 이제 짐을 꾸립니다. 그의 목적지는 예술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동경에 맞지 않는 도시 파리였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는 리듬에 맞춰 달리의 심장도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달리는 그 풍경 너머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영감들을 상상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달리는 가장 먼저 짐을 풀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달려가는 대신 한 사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스페인 출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피카소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예술의 신과도 같은 존재였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른 달리에게 피카소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달리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기 전에 선생님을 먼저 뵈러 왔습니다. 당돌하지만 순수한 존경심이 담긴 그 인사에 피카소는 미소를 지었고 달리의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만남은 마치 왕이 왕자에게 왕관을 물려주는 의식처럼 달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거대한 자신감을 깨워주었습니다. 파리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습니다. 몽파르나스의 카페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곳에는 당대의 네로라 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앉아 담배 연기 속에 열띤 토론을 섞고 있었습니다. 앙드레 브르통, 르네 마그리트, 폴 엘리아르. 이들은 스스로를 초현실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세상에 반기를 들고 꿈과 무의식, 우연과 환상을 예술로 표현하려는 사람들이었죠. 달리가 평생토록 혼자서 고민하고 탐구해왔던 바로 그 세계였습니다. 달리는 비로소 자신의 부족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기묘한 영상들이 미친 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술이구나. 달리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초현실주의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 방식을 편집광적 비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했던 놀이와 비슷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며 저건 토끼네. 아니야, 저건 돛담배야. 라고 상상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달리는 이 놀이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하나의 사물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범한 호수가 전화기로 보였고 사람의 얼굴이 과일 바구니로 보였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꿈을 꾸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리의 예술혼에 흠뻑 젖어들던 어느 해 여름, 달리는 잠시 파리를 떠나 다시 그의 영혼의 안식처, 고향 카다케스의 포트 리가트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곳에서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미스터리한 그림 중 하나인 기억의 지속이 탄생하게 됩니다.
1931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태양은 대지를 태울 듯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공기는 습기와 열기로 끈적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달리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극장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편두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은 달리는 결국 외출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갈라와 친구들만 극장으로 떠나보내고 그는 텅 빈 집 식탁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매미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뿐. 식탁 위에는 방금 먹다 남은 까망베르 치즈가 접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달리는 멍하니 그 치즈를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 탓에 단단했던 치즈는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끈적하고 부드럽게 접시의 굴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하얀 치즈. 시간마저 멈춘 듯한 그 나른한 오후. 달리의 시선은 그 부드러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딱딱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강철처럼 단단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 기계적인 시간. 그것조차 저 치즈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릴 수 있다면 어떨까? 순간 달리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두통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이젤 위에는 그가 며칠째 그리다만 풍경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트 리가트의 황량하고 쓸쓸한 해안가 풍경이었죠. 앙상하게 마른 올리브 나무 한 그루와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다,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이 적막한 풍경을 채워줄 주인공이 없었으니까요. 달리는 붓을 들어 캔버스 위에 시간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린 시계는 우리가 아는 동그랗고 딱딱한 회중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금 본 까망베르 치즈처럼 혹은 햇볕에 널어놓은 빨래처럼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앙상한 올리브 나뭇가지에 젖은 수건처럼 걸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90도로 꺾인 테이블 모서리를 타고 슬러시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닥에 누워있는 기묘한 생물체, 마치 잠든 달리의 여벌처럼 보이는 그 위에 이불처럼 덮여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시간은 더 이상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긴장이 풀려버린 상태. 마치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달리의 시계들은 현실의 법칙을 거분한 채 편안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달리는 붓질을 멈추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세상은 너무나 고요해서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 대신 치즈가 녹는 듯한 부드러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요? 영화를 보고 돌아온 갈라가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달리는 아직 물감이 마르지도 않은 캔버스를 가리키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을 본다면 3년 뒤에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림을 응시하던 갈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갈라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크기의 이 그림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녹아내리는 시계를 보며 불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1분 1초를 다투는 강박관념을 비웃기라도 하듯 달리의 시계는 좀 녹아내려도 괜찮아, 흐물거려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림 속에 멈춰버린 시계들처럼 오늘 밤 우리의 시간도 잠시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걱정, 오늘 못다 한 일에 대한 후회 같은 딱딱한 시계들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의 난로 위에 올려두고 치즈처럼 녹여버리세요. 형태가 사라지고 숫자가 의미를 잃을 때까지 그렇게 부드럽게 녹아내린 시간의 틈새로 깊고 편안한 잠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말이죠. 파리에서의 성공, 그리고 세기적인 걸작의 탄생. 달리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순간에도 그의 곁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금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그림을 처음으로 인정해 주었던 여인, 발라. 그녀가 없었다면 달리의 천재성은 그저 광기 어린 불꽃으로 타오르다 금세 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영혼의 소유자였던 달리를 마치 어머니처럼, 때로는 성모 마리아처럼 품어주었던 그녀와의 사랑 이야기. 그것은 달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드라마틱한 챕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이 깃든 곳, 두 사람이 함께 지은 사랑의 요새로 발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화려한 파리의 조명 아래서 달리는 천재로 추앙받았지만 무대 뒤에 그는 여전히 겁 많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시계를 녹이고 현실을 비틀어버리는 대담한 창조주였지만 현실의 그는 지하철 타는 법을 몰라 쩔쩔맸고 구두끈조차 제대로 묶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그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죠. 그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오거나 갑작스러운 공포가 밀려오는 등 천재성과 광기가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위태로운 영혼을 붙잡아줄 단단한 닷이 필요했습니다. 1929년 여름, 운명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달리의 고향 카다케스로 초현실주의 동료들이 휴가를 왔을 때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시인 폴 엘리아르와 그의 아내 갈라가 있었습니다. 달리는 갈라를 처음 본 순간 말 그대로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 여인은 지적인 눈빛과 우아한 자태, 그리고 무엇보다 달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나의 미친 웃음이 멈췄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히스테리와 불안이 그녀 앞에서는 신기하게도 잠잠해졌습니다. 갈라 역시 이 불안하고 재능 넘치는 청년에게서 운명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파리 생활과 안정된 가정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무명 청년 달리의 곁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스캔들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생존을 위한, 그리고 완성을 위한 필연적인 결합이었습니다. 갈라는 달리의 연인이자 어머니였고 가장 엄격한 비평가이자 유능한 매니저였습니다. 달리가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고 세상과 싸우는 동안 갈라는 그 외의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림을 팔아 물감 값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달리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화가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있잖아. 그 속삭임은 마법의 주문이 되어 달리를 보호했습니다. 갈라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달리는 비로소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에 서명을 할 때 종종 갈라 살바도르 달리라고 적곤 했습니다. 내 그림은 당신의 피로 그려진 것이니까. 둘은 그렇게 하나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둘만의 왕국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오직 사랑과 예술만이 존재하는 곳. 그들은 달리가 어린 시절 꿈을 키웠던 바다, 포트리가로 돌아갑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아주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바로 앞에 있는 곰팡내 나는 낡고 작은 어부의 창고 하나를 샀습니다. 지붕은 낮았고 방은 딱 하나뿐인 소박한 오두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행복했습니다. 창문만 열면 그가 사랑하는 바위와 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이때부터 달리의 집 짓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공사가 아니라 생명체를 키우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그림을 팔아 돈이 생기면 옆집 창고를 사서 벽을 틔우고 또 돈이 모이면 그 옆에 헛간을 사서 연결했습니다.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 집은 조금씩 옆으로 위로 자라났습니다. 처음엔 방 한 칸이었던 집이 미로처럼 꼬불꼬불 이어지는 신비로운 저택으로 변해갔습니다. 달리의 집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면 갑자기 탁 트인 작업실이 나오고 계단을 몇 개 오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테라스가 나타났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달리가 주워온 조개 껍데기, 말린 꽃, 기묘한 모양의 나뭇가지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얗게 회칠한 벽은 지중해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집 안은 언제나 갈라가 좋아하는 이모르텔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말리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는 그 노란 꽃향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 집에서 가장 내밀하고 아름다운 공간은 바로 타원형 방이라 불리는 침실이었습니다. 달리는 갈라를 위해 이 특별한 방을 설계했습니다. 벽면은 둥글게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 있어 모서리가 없었고 천장은 마치 알 속이나 자궁 속에 들어온 듯 아늑했습니다. 이 방의 구조는 소리의 울림을 아주 독특하게 만들었는데 방 한가운데 서 있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감싸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타원형 방에는 커다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리는 그 창문의 위치와 각도를 아주 정교하게 계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침의 첫 햇살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인 카다케스. 매일 아침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면 그 첫 번째 햇살이 정확하게 침대를 비추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최고의 기쁨을 맛보며 잠에서 깬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실, 그리고 내 옆에 갈라가 있다는 사실이다. 상상해보세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둥근 밤, 부드러운 친구 속에 파묻혀 사랑하는 사람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는 밤, 창밖에는 은은한 달빛이 바다 윤슬 위에 부서지고 세상의 모든 근심은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상태. 달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평온은 명성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어촌 마을의 침실, 갈라의 곁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에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아침이면 올리브 오일을 바른 빵과 차를 마시고 낮에는 닭자의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독서를 하고 해 질려 기면 손을 잡고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기괴하고 파격적인 예술가 달리의 모습 뒤에는 이토록 잔잔하고 소박한 일상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가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꾸벅꾸벅 조는 달리의 모습은 천재 화가가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한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필요한 것도 어쩌면 이런 안전기지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돌아온 당신에게도 마음 편히 닻을 내릴 항구가 필요합니다. 달리의 타원형 방처럼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불 속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생각해보세요. 문을 닫고 조명을 낮추는 순간 바깥 세상의 거친 바람은 차단되고 오직 당신만의 고요한 시간만이 남습니다. 마치 갈라가 달리의 곁을 지켰듯 이 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달리의 인생 여정도 서서히 황혼을 향해 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과 시간도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 이별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달리는 그 이별조차도 예술로 그리고 영원으로 승화시킵니다. 마지막 챕터를 향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찬란했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 갈 때 세상은 보랏빛 황혼으로 물듭니다. 달리의 인생에도 그 고요하고 신비로운 황혼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상실감,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거대한 꿈의 궁정을 짓는 과정을 그립니다. 영원히 멈춘 것만 같았던 포트 리가트의 시계도 흐르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지중해의 태양 아래서 영원한 젊음을 구가할 것 같았던 달리와 갈라에게도 노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 안으로 이별이라는 불청객이 조용히 발걸음을 들여놓고 있었죠. 1982년 달리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영혼이자 어머니였고 신이었던 여인 갈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갈라의 숨결이 멈춘 순간 달리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평생을 그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던 달리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갈라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입버릇처럼 했던 그 말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그를 덮쳤습니다. 갈라를 떠나보낸 후 달리는 포트 리가트의 집을 떠나 갈라가 머물던 푸볼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갈라에게 선물했던 중세의 고성이었죠. 달리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은 채 텅 빈 성 안의 어둠 속에 침잠했습니다. 덧문을 굳게 닫아 걸어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는 식사도 거부한 채 침대에 누워 갈라의 흔적만을 더듬었습니다. 천재 화가의 붓은 말라가고 있었고 그의 화려했던 콧수염도 힘없이 처졌습니다. 그 시기 달리의 침묵은 우주를 떠도는 고독한 행성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슬픔의 바닥에서 달리는 마지막 힘을 짜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단순히 슬픔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꿈을 그리는데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을 꿀 수 있는 공간, 자신만의 완벽한 우주를 지상에 남기기로 결심합니다. 달리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 피게레스로 돌아갑니다. 그가 마지막 열정을 쏟아부을 장소는 피게레스의 낡고 불타버린 시립극장이었습니다. 이곳은 달리가 14살 때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전시했던 화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의미 깊은 장소였습니다. 스페인 내전으로 폐허가 되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그 극장 앞에서 노년의 달리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폐허 위에 나만의 미술관을 지을 것이다. 이곳은 단순한 미술관이 아니라
거대한 초현실주의 물체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꿈속을 거닌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달리 극장 미술관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달리의 뇌 구조를 현실 공간에 복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설계도 하나, 벽돌 한 장까지 직접 지휘했습니다. 미술관의 외벽은 붉은색으로 칠해졌고 지붕 테두리에는 거대한 달걀 모형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달걀은 달리가 가장 사랑했던 소재였습니다. 겉은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운 생명을 품고 있는 달걀. 그것은 부활과 재생, 그리고 완벽한 세계를 상징했습니다. 달리는 자신이 죽더라도 이 달걀들 속에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아가기를 꿈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건물의 중앙 돔은 파리의 곤충 눈처럼 수천 개의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오데식 돔이라 불리는 이 투명한 지붕은 피게레스의 하늘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쏟아져 들어와 내부를 황금빛으로 채웠고 밤에는 달빛과 별빛이 내려앉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달리는 이 공간을 통해 하늘과 땅, 꿈과 현실을 하나로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미술관 내부는 그야말로 거대한 미로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관람객들은 논리와 이성을 문 밖에 맡겨두어야 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욕조, 동전으로 만든 자동차, 사람의 얼굴이 되는 방.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분석하려 들기보다 그저 그 압도적인 환상 속에 푹 잠기기를 원했습니다. 내 미술관은 거대한 연극 무대다.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연극을 계속할 것이다. 미술관이 완성되어 갈수록 달리의 건강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미술관의 한쪽 갈라테아 탑이라 이름 붙인 탑 꼭대기층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갈라의 이름을 딴 그 탑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미술관 전체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신이 이 거대한 미술관이라는 작품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미술관의 복도를 천천히 걸어다니는 달리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유리통 아래 휠체어에 앉아 자신이 만든 꿈의 조각들을 바라보는 노아가의 뒷모습.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지만 동시에 가장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 또한 이 미술관 한가운데 돔 아래의 지하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보통의 묘지처럼 어둡고 습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무대 바닥 아래에 눕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무덤 위를 걸어다니며 내 꿈을 밟고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는 죽어서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감탄사를 들으며 영원히 깨지 않는 잠을 자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덧 피게레스의 밤이 깊어갑니다. 붉은 벽 위의 달걀들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유리 돔 안으로 별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제 달리의 긴 여정도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세상의 소리는 잦아들고 오직 평온한 침묵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 없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 침묵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89년 1월 23일 스페인 피게레스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갈라테아 탑의 침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84살의 노인 살바도르 달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사랑했던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이 턴테이블에서 아주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마치 썰물처럼 천천히 방 안의 공기를 밖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느려졌습니다. 평생토록 그를 붙잡고 있던 현실의 단단한 껍질들이 마침내 뜨거운 햇살 아래 놓인 까망베르 치즈처럼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쫓길 필요도 세상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딱딱한 육체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가 그토록 탐구했던 무의식의 바다, 그 끝없는 자유의 세계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춘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그가 평생 꿈꾸어온 초현실이라는 영원한 세계로의 완벽한 입장이었습니다. 달리는 자신의 유언대로 그가 직접 지은 달리 극장 미술관의 돔 아래 지하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무덤 위에는 아무런 장식도 비석도 없습니다. 단지 미술관 바닥에 평범한 돌판 하나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그 돌판 위를 걸어 다닙니다. 아이들의 발소리, 연인들의 속삭임, 관람객들의 탄성, 달리는 그 소란스럽고 생생한 삶의 소리들을 이불 삼아 덮고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의 미술관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라고 했던 그의 말처럼 그는 미술관의 심장이 되어 지금도 그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그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딱딱하지 않다.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세상은 때로 너무나 단단하고 차가운 벽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째깍거리는 시계는 당신을 재촉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세우고 당신을 위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달리의 눈을 빌려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사실 그 모든 걱정과 불안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녹아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것들입니다. 자, 이제 달리가 남겨준 부드러운 시간의 마법을 당신에게 걸어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침대를 느껴보세요. 등에 닿는 감촉, 베개의 높이, 이불의 무게감. 상상해봅니다. 당신의 침대가 포트 리가트의 잔잔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고요한 밤바다입니다. 물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잔잔하고 하늘에는 달리의 그림 속에 나오는 맑은 달이 떠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숨을 내뱉을 때마다 당신의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하루 잔뜩 힘이 들어갔던 당신의 어깨가 달리의 시계처럼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립니다. 꽉 쥐고 있던 손바닥의 긴장도 미간의 찌푸림도 따뜻한 온기 속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뼈와 근육이 있는 단단한 고체가 아닙니다. 따뜻한 물이나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침대의 굴곡을 따라 편안하게 퍼져나갑니다.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도 하나둘 형체를 잃어갑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겪은 실수, 복잡한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달리의 그림 속 풍경처럼 기묘하게 비틀리고 녹아내려 의미를 알 수 없는 덩어리가 되어 멀리 흘러갑니다. 굳이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흘러가는 대로, 녹아내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꿈의 세계에서는 논리도 순서도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쏴, 쏴. 그 소리는 갈라가 달리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당신의 귓가에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합니다. 달리가 갈라의 품에서, 그리고 자신의 둥근 방에서 느꼈던 그 완벽한 보호막 안에 당신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음도, 어떤 걱정도 이 둥근 막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점점 몸이 무거워집니다. 아니, 어쩌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식의 끈이 느슨해지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지우개로 지운 듯 희미해집니다. 저 멀리 콧수염을 멋지게 기른 달리가 당신에게 손짓합니다. 어서 와. 여기서는 시계도 잠을 자는 곳이야. 그가 열어준 부드러운 문을 지나 이제 당신만의 깊고 신비로운 꿈의 미술관으로 입장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은 자유롭기를, 그리고 당신의 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부드럽기를. 잘 자요, 나의 몽상가님.